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벌써 네 번째 4회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4강 할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 1회 때보다 난이도를 쉬운 문제를 많이 빼고 중간 문제를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험 문제 몇 점을 맞아야 내가 평균치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처럼 하게 되면 문제를요, 틀려라 하는 문제를 8문제를 넣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해설할 때 이거 풀지 마세요, 이거 풀지 마세요 하는 거를 8개를 해서 9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30문제 공부하려고 그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상문제, 틀려라 하는 문제는 버리고 맞출 수 있는데 중간이나 중간에서 중간에서 하 문제는 거의 배제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전국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내가 몇 점이 나왔냐, 그 정도 확인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내가 전국 평균보다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이구나, 내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어, 이 과목 좀 올려야겠다, 그 정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41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41번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문제가 40번까지가 중개사법, 우리는 이제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 문제인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딱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일단 대상지역이 나와야 돼. 한 개 도시가 아니라 2개 도시를 묶었는데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이게 군일 수 있죠. 그럼 같은 도일 때는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윗사람이 정하고, 이게 시하고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하는 거야. 국장하고 도지사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면, 그게 같은 도다라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해줬죠?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되고,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국장이 해줬다, 그럼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해야지. 근데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3년 내 시도의사가 승인 신청 안 하면 국장이,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단독으로 도지사 짤 수 있는데, 시도의사가 요청해서 단독으로 국장이 짜는 경우는 없어요. 자꾸 있다고 꼬시니까.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요청이란 표현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청이란 말이 있을 때만. 그러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 도지사나 국장이 단독으로 짰을 때는 국장 승인할 필요가 없겠죠. 국장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립할 때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할 때는 국장이 조정 신청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협의해봐 라고 권고하는데,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독 때는 직접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조사할 때, 여기 저녁에 기초조사 했잖아요. 그럼 한 개 도시에서 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불편하다. 그러면 아예 요 기초조사할 때 정보체계를 제대로 구축해놓고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국장, 시도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했다면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황을 5년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해라. 이게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전체예요.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국장하고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무슨 조사 했네? 기초조사 했잖아. 그럼 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해야 된다. 맞죠? 맞고.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그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고.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던 시도지사가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네? 그러면 아까 공동이나 또는 단독으로 윗사람인 누구한테,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병행하려면, 자, 시장군수가 짰으면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 승인 얻어라. 맞죠? 그리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신청할 필요 없죠.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42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42번은 이번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국장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봐냐. 몇 개냐. 볼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를 국가계획이라 하고 2개 이상 도시를 묶은 거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따른 광역계획권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군도 도시에 들어가니까 군자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 한 개의 도시, 특광, 특특 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계, 기도지, 입이었는데 요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입도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원칙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인데 여기서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요.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지 요거 단독으로 하는 거는 도시군관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건데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권자가 국장만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볼까요? 원칙이 위반은 특광, 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나 국장이 위반한 거는 국장이 결정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이 개발지원 국장인데 시가화는 국가계획 관계됐을 때, 연계됐을 때만 꼭 요 단어 찾으셔야 돼. 그리고 수사는 국토부가 아니라 무슨 부로? 해양수산부.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결정권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체복합구역. 그럼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국장만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랬어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결정해요? 그럼 누구? 국장. 국장만 하는 거지. 자,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요거 입체 복합 구역을 지정하는 거 단순하게 저거만 지정하는 거는 입체 복합 구역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하니까 시도대장 예외 국장이에요. 그럼 이거 국장 많이 하는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니은 하나 고르고 국가계획과 관련됐는데 시가화야. 시가화인데 국가계획 관련됐어. 원래 시가화는 시도사가 하는 건데 국가계획 연결 나왔으니까 국장이 하는 거지. 네. 국장만.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해요. 국장 위반했으면 누가 해야 돼? 국장. 그럼 국장만 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특광, 특특시한 군수가 이 법에 따라 야, 이 정한 기간까지 국장이 조정 요구했어요. 제대로 짜라. 라고 했는데 정비를 안 했네. 그러면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국장 위반했어? 국장이 결정해. 국장만 하는 거지.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장이 결정하는 거지 국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 그러면 요거는 니은하고 비읍이니까 두 개가 답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해설 잠깐 볼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게 이게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고 복합용도구역 요거 두 가지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입체복합구역만 제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같이 해. 얘랑 얘를 같이 해. 그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얘만 도시공객 시설 입체복합구역만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원칙이 시도 대장이 결정하되 예외가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되고 지정되면 고시가 되면 요거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겠다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시군관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심의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과 달라서 별도로 계획을 짠 겁니다. 그거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그래요. 혁신구역. 그래서 이거 해당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3번 가볼게요. 43번은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웠겠네. 자, 도시군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도 있고 관리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두 개 이상을 묶었을 때는 광역도시 계획인데, 그럼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군 하면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 그럼 시도회가 아니라 특광, 특특, 시군에서 이거 틀렸네. 시도회가 아니라 특광, 특특, 시군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 개발의 보존의 기본이 된다. 맞죠? 그건 맞는데 관할 지역이 틀렸어. 도시 그러면 항상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2번 광역도시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방향이면 도시의 방향이면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얘는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네. 3번 특광, 특특, 시,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요 부문별 계획을 짠다. 그러면 뭐에 부합돼야 돼요? 한 개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얘가 방향을 잡아놨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도, 상하수도, 뭐 주택, 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이거 부합돼야 되죠.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했죠.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했잖아. 처음 듣는 거 아니지?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왜 나온 거니? 틀렸다. 틀렸습니다. 4번.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며 여기까지 맞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들어있지 않죠. 광의의 도시군 계획은 들어가도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만 있는 거니까 얘는 아니다.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네. 4번이 답이고 5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며 장기적인 비구속적 계획.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조심할 거.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지만 얘는 구속력 있는 거라 얘 때문에 이 질문은 틀린 거다. 관리 계획이 들어있어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확정됐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44번 가볼게요. 44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건데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언제 효력 발생해요? 그러면 고시가 되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시가 되고 난 후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자마자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야. 다음날 뭐 이런 거 안 써요. 근데 발생할 당시에 이미 착수한 자는 결정이 되든 상관없이 계속한다를 우린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요. 이미 득할 득 권리군 해서 이미 득한 권리는 보호해줍니다. 계속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시수삼신에서 시가와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이 될 당시에는 3월 안에 뭐 해야 돼? 신고해라 해서 시수삼신 했었어요. 요거 문제 관련된 게 요건데 4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 효력이다. 틀린 것은 1.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뭐 발생할, 뭐 언제?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끔 해야지. 하면 뭐예요? 끔 해야 돼. 2.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 자, 착수했어요. 이미 했으면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걸 원칙적인 조문이라 해서 기득권 보호 규정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3번 위 2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시수 삼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안에 시장군수에게 뭐예요? 신고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도 시수 삼신고 3월 안에 그 사업 공사 내용을 특광 특특시군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네. 됐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는 맞아. 5년마다. 이거 누가 하냐면 입안한 사람. 입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해야지. 결정원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은 틀렸구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방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만 외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조심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런 건 안 넘어갈 수 있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45번 갈게요. 45번은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과 관련된 설명인데, 자,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의 원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별표 2번에서 별표 22번에 용도 지역 21개마다 뭐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규제해놨죠. 근데 이거를 적용 안 하고 특례가 있어요. 특례. 개별법을 적용받는 게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별도 규정이다. 그래서 혹시 농공단지라고 해서 우리 농림지역 안에 세 가지는 농노루 농는 농산초.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5가지 나왔죠.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 개별법 적용하는 거. 그리고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산계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지정되면 농공단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자, 볼까요? 도, 관, 농, 자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농공단지가 지정이 됐어. 농공단지 지정되는 우리나라는 농공단지 지정되는 순간 농공단지는 다 산계법을 받고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산초, 농노루 농는 농산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은 현재 문화유산법으로 바뀌었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있죠. 얘는 자연유산법이에요.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된 법에서 각각 개별법에서 받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수문해수라고 했죠. 자수문해수. 개별법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자수문해수. 자, 그러면 볼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용도지역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인데 뭐 하는 거예요?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했네. 1번. 용도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 용도의 규모 제한은 아까 뭐로 안 됐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다른 말로 국토계획법 대통령령이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별표 2번에서 22번에서 규제한다. 근데 자연취락지구인데 건축 제한은 자, 이건 일반적으로 자연취락은 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데 요 집단취락지구라는 게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법? 특법 따른다. 맞네. 3번.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다 필요 없고 얘는 더 센 법이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어느 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그래서 농노루 농는 농산초. 개별법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어느 땅을 들어가든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따라야지. 산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야 돼요.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럼 아까 자수문해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지? 그래서 틀린 거는 농공단지는 산계법인데 산활법으로 단어를 틀리게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리게 썼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6번. 자, 국토계획법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한번 볼게요. 일단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딱 2가지만 도시 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을 제가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얘랑 입체복합을 같이 할 때 얘랑 입체복합구역을 1번 같이 할 때 2번하고 입체복합 같이 할 때 얘도 똑같이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원칙인데 얘는 도지사가 없어요.
얘가 요청한 경우에만 국장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지사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순서는 똑같아요.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위반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쳐 결정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위반은 못하지만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를 뭐로 바꿔요? 공간제구와 계획에 관련된 도서랑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통보해 줄 때 이거 요청한 사람하고 이거 관련된 제3자에게 결과 통보하겠다. 그러면 요 위반한 사람이 보내면 결정권자가 시도대장 예외 국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혁신구역 지정되면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하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난잡해질지 모르니까 국토부가 좀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시도대장이 하는 거지만, 어디서 국장이 결정한 사항이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요거는 무조건 중앙도시계획 심의만 거쳐라. 시도대장이 지방도계 심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랑 약간 달라서 얘네는 이거를 따로 빼면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바꾼 것뿐이에요. 단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를 뒀지. 그래서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협의라는 거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면 돼요. 도시혁신구역은 10일. 그리고 얘가 뭘 짜는 거냐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이 두 가지 용도구역에 어디다가 지정할 거냐, 계획은 어떻게 시할 거냐, 이 두 가지 지정되면 규제 완화되죠. 주거, 교통, 기반시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계획 짜는 게 공간재구조화 계획인데, 여기서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직 공부를 우리가 많이 안 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개정된 게 올해 초에 개정이 된 거라서. 자,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도시군관리계획과 거의 똑같은데 얘는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계획, 복합용도구역 지정과 계획,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이랑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이 할 때, 그때만 하는 건데,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도시혁신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만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체복합구역하고 도시혁신구역을 동시 짜거나 입체복합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동시 짤 때만, 요거 하나만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그 다음에 3. 공간재구조화 계획 위반권자가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채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제안한 사람하고 아까 누구한테? 제3자한테 알려주랬죠. 그리고 위반권자는 제안자와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 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비용이 있으면 얘 도시군관리계획과 똑같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게 할 수 있다. 맞네. 5번. 공간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효력,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관리가 똑같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데,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그냥 고시한 날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요 내용 중에서 공간재구조화 계획은요, 도시혁신구역하고 계획, 복합용도구역과 계획, 요거 할 때만 이제 하는 건데, 입체복합구역을 할 때는 요거랑 같이 할 때, 요거랑 같이 할 때만 하는 거다. 입체복합구역만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해도 된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됐고, 그 다음에 47번 가볼게요. 47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이 가능한데, 도시지역일 때는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 두 개로 나눠져. 필수적은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임의적, 앞으로 개발할 땅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4개만 뺀 거죠. 4개만 빼서 우리 아들 이름 뭐였죠? 정태기. 정태기 몇 살? 10살. 정태기 10살. 10살. 정비사업하고 택지개발사 완료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해야 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해제가 되거나 또는 녹지지역이 30만 이상인데 이게 주상공으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요건데 요거를 가지고 아닌 거 찾으래요. 자,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난 후 10년이 지났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인데 해제되는데 얼마 이상? 30만 이상.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단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경우나 수립 안 됐을 때는 그 제외하는데 의미 없고, 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바뀌는데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가 주상공할 때 얼마 이상? 30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이상이다. 이건 없었죠.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해제될 때지, 개발 제한 구역은 100만이 해제되든 10만이 해제되든 얘는 지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이 아니라서 틀렸네. 5번. 택지개발, 정택이 몇 살? 10살.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48번은 요거는 최근 유형으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최근 유형 자주 나와서 자세하게 한번 할 건데,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공공시설이 남을 거예요. 이거 누가 가져갈 거냐?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럼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해서,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요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기 종전에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있었어. 뭐 동사무소 같은 게 있었어요. 자치센터가. 도로로 들어가면서 얘를 철거한 거야. 철거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던 관리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의견 들고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나중에 내가 새 거 지어주면 그거 가져가. 그럼 이거를 종전시설, 얘를 새로운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시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시행자가 가져가야 돼요? 관리청이 가져가야 돼? 그렇죠? 관리청이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거 가져가야죠. 그럼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귀속돼요?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되는 거야. 근데 종전시설은 누가 가져가면 돼? 시행자가 가져가면 되지. 근데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비행정청일 때 문제가 생겨요. 행정청이면 그냥 무상으로 갖고 오면 돼, 저거.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거 설치하는데 10억 들었는데 얘를 팔았더니 15억이 나왔어. 그럼 10억 들이고 이 10억짜리를 먹어도 되는 건 행정청이라 얘는 다 가져도 돼요. 근데 비행정청이야. 그럼 얘가 들인 비용이 얼마죠? 10억. 그럼 요거 들어간 비용이, 얘가 15억이 매각이 됐어. 그럼 얘는 10억 들였으니까 요거 가져올 때 10억만 가져오고 5억은 뱉어내야죠. 그래서 요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요 10억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무상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대신에 요 행정청은 5억이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얘는 10억만 귀속하고 5억 뱉어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로의 경우에 관리청이 불분명하면 국토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나중에 생긴 수익금은 도시공백 사업에만 쓰지 딴 데 쓰면 안 된다. 이걸 공공시설의 귀속이라고 해요. 공공시설의 귀속. 그 관련된 문제가, 자, 그러면 48번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입니다. 자, 행정청인데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대. 그럼 새 거는 아까 누가 가져갔죠? 관리청이. 그러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하면 되지. 맞고.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했어. 그러면 대체되는 공공시설 했으면 종래 공공권 시행자 관리청, 자, 종래에 있던 거는 그냥 시행자 가져가면 되죠. 행정청이니까. 시행자의 그 개발행 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이다. 맞고. 자, 3번. 개발행 허가 받은 자 행정청이 아니랍니다. 근데 새로 설치한 건 누가 하든, 누가 시행자든 새로운 거는 관리청이 가져야 되죠.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죠? 자,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그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이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지 그냥 다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틀렸죠. 그 다음에
특강 특특시장 호수가 자, 공공시설 귀속기관 사항이 포함된 허가를 할 때 그 관리청이 일로 간다라는 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서도 나왔고 우리 시험도 최근에 나왔던 최근 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 이제 49번 매수 청구 문제는 안 틀릴 때도 됐는데, 자, 매수 청구라는 거는 도로로 부지가 결정이 됐는데 사업을 안 하고 10년이 흐를 때까지 안 했어.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정착물 다 포함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던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강 특특시장 호수한테 하는데 이 사람이 매수를 의무자인데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해야 돼. 다르면 지금 설치한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면 돼요. 그럼 6월 안에 매수 알겠다고 통지해주고 이 통지한 날부터 몇 년 내? 2년 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상처를 너무 10년이라는 시간 참았는데 진짜 이제 와가지고 또 매수도 안 한대. 그러면 내가 너 불쌍하니까 무사 미안하다. 조금 미안하니까, 진짜 미안하니까 더 미안하죠. 진짜 미안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요때 가서 시행될지 요때 가서 시행될지 모르니까 철거할지 몰라. 그럼 일단 3층 이하로 3층 이하짜리 순수 단독하고 3층 이하의 상가, 그래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짓고 살아. 대신에 1종, 2종 근생 중에 단한노단은 안 된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이거는 3층 이하짜리는 허용할게. 그리고 이걸 줄여서 쌈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현금으로 주면 되죠. 현금 주면 되는데 얘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매청구 들어올 때 현금을 안 받고 싶어. 그럼 채권 발행할 수도 있어요. 단 지자체가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정법을 준용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건 소유자가 원할 때인데 거의 원하지 않았어. 만약에 10명 중에서 청구한 금액이 100억이 나왔어. 근데 12명이 왔는데 한 명당 10억이래요. 그럼 120억이죠. 그럼 20억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산 놈을 찾아라. 안 산 놈 뭐라고 그러죠? 부재부동산. 실제 이용 안 한 사람,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그럼 얘네 용돈은 소나타 타라고 3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자 10억에 3천만 원 초과면 9억 7천이죠. 9억 7천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 그럼 채권 발행을 할 때 10년 만에 했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실효되잖아요. 그럼 요 기간 안에 해제가 돼야 돼. 없어져야 되니까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로 정하겠네. 10년 이내에서 정해야 돼요. 그리고 10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랑 이 채권의 이자랑 은행 이자가 높으면 채권을 원하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보다 이상으로 주겠다. 이게 도시공개 시설부지 매수 청구인데 문제 보시면 49번. 49번에 도시공개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아. 1. 매수 청구 대상에는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겠지. 왜?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맞죠. 2번. 매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부재부동산 토지면은 용돈 얼마 주랬죠? 소나타 타라고? 3천만 원. 틀렸네. 답 2번이네. 3천만 원일 때, 이상일 때.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채권 발행할 수가 없어요. 3천만 원 현금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면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지. 채권 발행할 수 없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3번.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매수 대상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하면 되죠?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상환 기간은 몇 년 남았죠? 아까? 10년. 10년 이내에서 정하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전국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금리, 예금금리 평균보다 이상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거는 관할 지자체 조례로 하겠죠. 특강특특식은 조례로 정한다. 맞고. 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 그럼 아까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주택하고요.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하고 공작만 허용한다는데 2층짜리면은 되는데 다가구가 아니라 순수 단독만. 왜냐하면 다가구 19가구가 들어갔는데 좀 이따가 사업하는데 보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려고 3층 이하로 지어라, 한 사람만 살아라 이 뜻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허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니까 맞죠? 아니다. 맞았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50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틀린 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억할 거는 개발이 막 이루어질 건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근데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해. 가능하면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돈 내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하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서 요 계획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근데 1년 안에 안 짜면 실효시킨댔죠. 그러면 요거 지정할 때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댔죠. 돈 어디다 갖다 의심스럽다 쓰기가. 그래서 주민 의견과 심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호수는 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기에 뭐 거쳐라? 심의. 의심 거쳐서 고시합니다. 맞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모든 개발행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가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인 건축행위일 때만 돈을 내는 거고, 건축도 신증, 개, 제, 이 5가지 중에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신축하고 증축인데 개축, 재축은 안 늘어나잖아. 이전 옮긴 거니까. 그러면 요 개발 관련된 거 나오면 항상 숫자가 얼마 따라다니는 됐죠? 2. 2라는 개발이. 항상 개발 나오면 2 따라다녀요. 3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증축행위 할 때 돈 내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설치 비용 부담해야 되는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로 대상하는 거지 모든 개발행위 아니다. 완전히 깔끔하네. 아우, 지금 좋아요. 3번. 특광 특특시장 운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당연히 이거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죠. 1년 안에 수립해야 되는데 요거 나중에 도시공관리계획에다가 뭐 해야 돼? 반영. 도시공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왜? 도시공관리계획의 용계 기 노지할 때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서 요거 짠 거 거기다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계획이 짜졌다는 얘기는 기, 건 반드시 짜게 돼 있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럼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짜놨는데 여기 구역 지정되고 나서 또 짜가 아니라 요 계획 짠 거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간주해라. 간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맞네. 됐고. 그 다음에 유발개수할 때 우리 창고 사람 제일 적어서 0.5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유발개수. 대부분 0.7인데 창고 0.5. 그리고 방송통신은 8방미를 모아놨댔죠. 8방미니까 0.8. 그러면 창고가 유발개수가 방송통신시설 비하여 더 커요? 더 작아? 작잖아. 틀렸네. 작다. 답 5번이네요. 창고는 몇이에요? 0.5. 방송통신은 8방미 0.8. 여기서 아예 외워야 될 게 대부분이 0.7이에요. 그러면 1.4가 있고 2.1, 1.9가 있고 0.8, 1.0, 그다음에 0.5. 좀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부분이 0.7인데 제일 센 게 2.1에서 무슨 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둘이 돼서 하나 되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9는 관광국외시설. 관광휴게. 관광휴게에서 사람 바글바글한 거 1.9. 그 다음에 8방미니까 방송통신은 몇이야? 0.8. 그리고 0.9도 있죠. 창고 0.5죠. 그리고 1.0. 우리 숙박시설 하루 잔다 했죠. 숙박시설 하루 잔다 해서 뭐 1.0. 그 다음에 여기 의료시설은 잠못 가면은 쌍꺼풀 연구돼서 나오잖아. 그래서 의료시설은 0.9라고 했죠. 모르겠으면 대부분 0.7인데 이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문종 운순이라고 그래.
문종, 운순. 문화집회, 종교, 운수, 순환 관련 시설은 1.4고 우리 근생 중에 1.3하고 1.6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크냐면 1종 근생은 1.3인데 돼지고기 한 근에 1,300원. 두 근 하면 싸게 1,600원. 두 근. 2종 근생.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아시면 돼. 그중에 창고 0.5. 방송통신 팔방민 0.8. 그래서 얘가 더 작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1번은 올해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게 성장 관리 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얘는 지구 단위 계획 동생이라 녹간농자에서 개발이 무질서하게 막 일어날 것 같으면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성장 관리 구역 지정해서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을 하면 인센티브 주죠. 계획에 맞는 개발하니까 건폐율은 10% 완화해주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완화를 아무나 안 해줘요. 용적률은 도시 바깥에서 올라가도 되는 게 계획관리밖에 없어. 그래서 계획관리 너 착하니까 너 125, 125까지 완화해준댔죠? 그래서 계획관리는 원래 40인데 10% 완화하면 얼마? 50%까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대통령 영의정한 건폐율이 20이지만 10% 완화하면 얼마? 30%. 그 다음에 성장관리구역에서 계획관리정만 용적률 완화해준댔죠? 얘 용적률 완화해준댔잖아? 불구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줄 때, 너 난개발 방지 계획 짰으니까 너 착하다 125에서 125%. 그래서 50, 30, 50, 30, 125. 50, 30, 125. 네, 5번이 답이네요.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잠깐만요. 국토기획법의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하나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있고 그리고 3년 3천 있고 2년 2천 있고 1년 2천 잘 안 나오니까 요거 중에서 3년 3천은 시계. 이 시계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3년 동안 모아서 3천만 원 주고 샀댔잖아.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 개발행위 허가 위반. 대부분은 2년 2천이니까 외우지 않는다. 모르겠으면 다 2년 2천. 그 다음에 1천만 원 쓱쓱 몽둥이.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통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쓱 들어갔거나 타인 토지 출입하는 걸 방해 거부한다고 몽둥이로 때렸거나 그러면 얼마짜리랬죠? 1천만 원. 공동구 있는데 공동구 설치 비용 납부 안 했던 자는 허가 받고 써야 되는데 몰래 쓱 집어넣었어. 무단점용이죠. 그래서 쓱쓱 몽둥이 해당되면 1천만 원 과태료고 제일 약한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얘는 허위로 보고했거나 신고했어. 그럼 이거 했는데 징역을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허위 보고 신고는 좀 바보같이 하랬죠. 바보같이. 네. 바보같이 있잖아. 봉다리인가 뭔가 해서. 그래서 허위 보고 신고 500이라고 그래요. 허위 보고 신고 500. 허위 보고 신고 500. 이것까지 외워야 돼. 네. 제가 왜 저러니 그럴 텐데 어떡하지? 여기서 요걸로 외우세요. 3년 3천은 시계 얼마? 3년 3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개발행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 모르겠으면 2년 2천 찍고 그다음에 쓱쓱 몽둥이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허가 안 받고 몰래 쓱 집어넣거나 비행정청이 공동구 무단으로 쓱 집어넣거나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몽둥이로 막 때리면 몽둥이 얼마짜리? 1천만 원. 그래서 쓱쓱 몽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일 약한 거 허위 보고 신고 500. 요게 과태료인데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을 수용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그러면 뭐죠? 2년 2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해당한 벌금. 과태료 아니잖아 이거. 답이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 방해, 몽둥이로 때리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 감독상 필요한 보고 허위로 했어.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개발의 허가 받은 자가 소속 공무원 개발행위 업무 상황을 방해 거부한 자, 수인 의무 위반한 자,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네,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 안 했는데 허가 받지 않고 몰래 쓱 공동구 사용했어.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인데 2년 2천이라 요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토개발법이 끝났고 12문제가 국토개발법 끝났고 이제 6문제가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인데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환지계획 인가권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원래는 용계, 기도지, 입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입도복으로 바뀌었죠. 입지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근데 이 중에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도시공간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국장. 이 사람이 구역의 지정권자라 앞으로 지정권자라 한다.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국장. 높은 사람부터 쓰는 거니까 국장, 시도대장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짰어.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되면 사업할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시행자.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환지 계획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지만 환지 계획 인가권자만 특도 시군구라고 그랬어요. 특도 시군 구청장. 선생님 맨날 특특 시군구인데 왜 특별자치시가 빠졌어요? 세종시는 지금도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걔는.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특도 시군구한테 인가받아라. 그러면 권한자가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장. 국장, 시도에서 대장이고 환지계획은 특도 시군구잖아요. 특도 시군구. 1번이 정답이네. 그래서 지정권자하고 환지계 인가권자 두 가지는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라. 그래서 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4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이게 구역을 지정해놓고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왜 이게 나왔냐? 개발계획 지정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지정하면서 동시에 짜기 곤란해. 나중에 포함시켜 해서 돈 관련된 거, 비용 관련된 거,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이나 그리고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그래서 비용, 시효시라고 했는데 세입자 그리고 순환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요 네 가지는 구체적인 거라 나중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자. 여기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짧게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구역을 해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비용에 관한 거, 수용, 사용, 토지 세부에 관한 세부적인 거, 그리고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세입자 보호 어떻게 하겠다. 순환 방식으로 할 때 어떻게 진행할 거다. 요거는 아주 세부적인 거라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못 짜요. 그러면 비용 찾아봐, 비용.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일 때 요건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옳은 거 찾아라서 3번이고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요거 비용에 관한 거, 세입자 관한 거, 순환 정비 방식, 순환 방식에 대한 것들은 요거는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정답 3번입니다. 됐고 조합. 조합은 너무 중요하죠. 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건 법 조문 보면서 그냥 끝내버리자. 도시개발 조합은 또 나올 겁니다. 이거. 틀린 거. 자, 개칠이. 개발법은 개칠이에요. 몇 명이? 7명이 모여서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얘네가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뭘 받아야 돼요?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 시에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성립.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해서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 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개칠이 몇 명이? 7명이. 뭐 작성해? 정관.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뭐 받아요? 인가. 맞네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했는데 인가 신청 전하고 후가 있으면 언제 철회하라고 그랬어? 항상 전에 철회해야 동의자 수에서 빼주고 후에는 철회가 안 된댔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거야. 다만 취득한 자가 싫은 거예요. 인가 신청 후에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가 아니고 인가 신청 전에 만약에 철회를 했다면 얘는 동의하지 않고 빼주겠다. 이게 후가 아니라 전에.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인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인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등기하랬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득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하면 성립되는 거죠. 성립 요건은 등기지 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덩 등기하면도 덩기마다 등덩 맞고. 자, 조합장은요. 조합장하고 이사하고 감사가 있을 때 얘네들은 조합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쟤네 중에서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이사감사는 안 된댔잖아요.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맞네요. 그리고 이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일하는 사람이죠.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보좌하는 사람이고 사무분장하고 감사는 재산, 상태, 뭐 회계 이거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이 생겼을 때 소송이 생기면 누가 대신하죠? 감사가 대표한다. 맞네.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버릴 게 없는데 그중에서 항상 철회는 전에 해라 후에 해라. 그렇죠. 전에 해야 돼요. 전에 철회하면 봐주겠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인데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 자, 동의자 수 선정 기준은요. 이거 볼까? 개발구역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얻어라 할 때 여기 만약에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먼저 얻고 나중에 부족하면 국공유지 동의 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국공유지도 포함하라는 얘기죠. 국공유지도 포함합니다. 사유토지 동의 요건 이상 받은 후에 미달이 됐을 때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으면 돼. 근데 이 땅을 3명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하면 3명 동의 얻는 게 아니라 대표자 1명 얻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일 때는 땅을 공유하잖아요. 6명이. 근데 이거는 집합 건물이라 각각 얻어야 됩니다. 얘는 각각. 그리고 공람 공고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분할이 또 됐다. 늘어나더라도 총수에 넣지 마라.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의를 한 후에 철회를 할 때는요. 항상 제한되기 전에 요청받기 전에 철회를 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줘요. 근데 후에 하면 안 돼.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기존의 동의서 기준이지 기존 거를 후 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56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그 중에서 틀린 것.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는 거니까 니들이 해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된다. 맞지? 일단 여기서 아까 국공유지 먼저 얻는댔어요? 사유지 먼저 얻는댔어요? 사유지. 그러면 국공유지도 포함은 해야죠. 포함해야지. 3번.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정을 제한한 때 면적, 제한할 때는 면적만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됩니다. 맞고. 조합 설립 인가청 할 때도 동의 없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지. 일단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구분 소유자야. 그러면 이거는 대표자 1명이에요? 각각이에요? 각각이랬잖아. 각각 토지 소유자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거 끝난 거고요. 57번 보겠습니다. 자, 57번은 워낙 잘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은 올해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 또는 건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건데 왜 약정을 하냐? 수용을 하는데 돈 주려고 그랬더니 땅 달라는 거야. 그럼 내 채권 끊어줄게. 그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무슨 방식에서 나오겠네? 수용 방식에서 돈 주려고 그랬는데 돈 싫다는 거야. 땅 달라고. 땅 주세요. 땅 주세요. 네가 원한 거네. 그러면 시행자가 그래 알았어. 근데 너한테 그러면 5억은 10억짜리 땅이었다 그러면 5억은 현금 주고 5억은 채권으로 주는 거야.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해요. 근데 토지 또는 건물로 주는 건데 너무 길어서 토지 건물 상환 채권 길잖아요. 그래서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한다. 그럼 상환이란 말 들어가면 너한테 주는 거니까 무슨 식 증권이에요?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근데 양도는 되지만 명의가 안 바뀌면 양도가 제대로 안 돼요. 김영식이라. 그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제3자 발행자한테 대항 못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얘가 수용 방식에서 조성된 토지를 경쟁 입찰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땅 소유자가 원해서 땅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수의계약 방식인 거지. 대표적인 수의계약 방식이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래서 57번에 틀린 거 찾아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이란 일단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10억을 다 주면 환지가 되니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할 때 조성이 되는 토지 건물로 상환할게 라고 발행하는 채권이라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도 껴있어요? 건축물도 껴있어. 맞네요. 2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잘 봐요.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줘버리면 이거 환지 방식 되잖아. 그래서 분양되는 조성 토지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개발사업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이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고. 토지 상환 채권은 일단 너한테 주겠다 상환 나오면 무슨 식? 김영식 증권이고 양도는 가능해요. 근데 명의 이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토지 상환 채권은 대표적인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 했잖아. 원해서 줬잖아. 시행자하고 소유자가 계약을 한 거야. 수의계약에 따라 공급한다. 그래서 틀렸네. 답 4번이고.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하는 자가 정하는 거야. 발행자가 정하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틀렸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58번 갈게요. 자, 58번에 감가보상금. 감가보상금은 뭐냐? 감가보상금 볼게요. 사업하기 전에 1,000억이었던 땅인데 싹 밀고 난 다음에 총액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공공용지 등으로 쓰려고 공공시설로 뺀 건데 너무 많이 뺀 거야. 어마어마하게 뺐죠, 지금. 이렇게 많이 빼는 바람에 남은 땅의 가격을 합했더니 990억인 거예요. 평당 가격은 올랐을 정도지만 너무 많이 뺏겨서 감액이 됐잖아. 그럼 감가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총액이 떨어졌을 때 그럼 이 공공시설을 과다하게 많이 확보한 게 원인이 된 거네. 그죠? 그럼 누가 시행자일 때 하겠네 이거?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나오지 비행정청이 공공시설 쓰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가보상금이 나오면 이거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나온다. 그리고 종전에 소유자가 임차인이 적게 받았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거지. 얘가 만약에 F가 이 땅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저당권이 1억이 설정이 돼 있었어. 근데 이 땅으로 왔는데 저당권이 이게 5천으로 떨어지진 않잖아. 그대로 1억이잖아. 그러니까 담보물권자는 제외하는 거야. 손해본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 전보다 가격이 감소했을 때 주는 거 감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감가보상금은 수용할 때 보상 주는 것처럼 얘네가 덜 준 거잖아. 그래서 손실보상금과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가보상금은 종전 토지 소유자랑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거지 담보물권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감가보상금은 청산금과 별개로 완전히 달라. 이 청산금을 받아도 감가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감가보상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전보다 감소했어. 그 차익 보상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나와요? 행정청.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면 나올 수가 없지. 답 4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나온다. 5. 개인적 과부족 분해에 대해서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감가보상의 문제는 발생 안 해. 감가보상은 전체 토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토지이기 때문에 감가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과부족분은 청산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자, 59번은요,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용어정의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다르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출제를 한 건데 봐요. 용어정의에 대한 법조문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재개발이면은 정비기반시설이 어떨 때 하는 거죠? 열악. 극히열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지역의 상가공장,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겠다, 상권 활성화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하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서 하는 재개발은 여기는 시행자가 공공이잖아요. 공공이 한다 해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그 다음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고 남은 거 있죠. 제외한 나머지에 이번에 개정됐어. 20에서 50% 이하에서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게 퍼센트가 20에서 50% 사이야. 그래서 열악이 나와야 되고 상업 나와야 되죠. 열악, 상업, 열악, 상업, 열악, 상업. 근데 공공 뭐요? 재개발. 그럼 요거 두 개인데 아까 얼마? 50.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 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해 놓고 옳은 거 찾아라. 요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 정비기본계획 짜서.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시기 정해지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거야.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당해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1번부터 갈까? 1. 광역시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했으면 직접 정비구역 정할 수 있다. 잠깐만요. 원래 정비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밑에 구청장하고 광역시의 군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정비계획은 짜는데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군수가 정비계획을 짰더라도 지정은 광역시한테 요청해야 돼요.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했을 때 직접 지정할 수가 없고 광역시장한테 요청해야 돼. 광역시장 요청, 신청해서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틀렸다. 이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군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정비구역을 앞으로 싹 밀 건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면은 안 되죠. 중목벌채식재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돼. 대소는 가능한데 용도 변경은 허가 받아야 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됐고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 그러면 3년이 됐자 누가 사업한대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조합 설립도 구성 안 하겠죠? 그럼 바로 가는 거니까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지정이 되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안 하면 반드시 구역 해제해야 된다. 3번도 틀렸네.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라고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죠.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맞다. 5번.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다. 자,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 바뀐 거 기반인설은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하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지. 환원해야지. 존속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다 틀렸습니다. 4번만 빼고 다 틀렸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61번은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된 설명. 이 지문들 다 중요한 조문들이에요. 꼭 봐두셔야 되는 거라 제가 넣은 건데 옳지 않은 거. 정비사업 특례 중에서. 자, 1.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 떨어지면 30일 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 진짜 동의 안 할 거야? 서면 촉구해야 되죠. 시행 지정에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서면으로 회답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럼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가 2개월 안에 회답해 줘야 돼. 회답해야 되는데 회답을 안 했거나 동의 안 하겠다 했다. 즉 안 했다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동의 안 하겠다는 회답이 왔어. 그럼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야죠. 이해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겠다.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날로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매도 청구 들어가야 돼요. 됐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지정 고시가 됐어. 그럼 이게 달동네가 정비구역 지정됐어. 그러면 이게 스스로 개량 방식하고요. 스스로 개량하고 환지 방식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나갔다가 들어와. 근데 수용 방식은 대규모로 아파트 져야 되고 관리처분도 대규모로 아파트 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데 수용 관리처분은 3종 일반으로 아파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3종 일반 주거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스스로 개량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뭘로 본댔어요? 2종 일반, 3종 일반이 아니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보고 이게 만약에 수용 방식이면 대규모 아파트, 관리처분 대규모 아파트 그럼 얘는 몇 종 일반으로? 3종 일반 주거를 지정된 거로 본다 해야지. 바뀌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 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사인분 관 시작이니까 철거 들어가는 거니까 계약 기간은 배제시킨댔죠. 기존에 했던 계약은. 요 인가 받으면 지상권 설정, 임차권 설정 계약 기간은 민법, 주임법, 상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맞네. 적용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럼 틀린 건 뭐예요? 4번. 스스로 개량 환지는 2종 일반 주거, 관리 처분하고 수용 방식은 3종 일반 주거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자, 62번.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른 거 찾아봐라. 저는 풀면서 다 끝내시고 특이한 것들은 지문만 몇 개 적어놓고 이 모의고사는 끝내시면 돼요. 올바른 것 찾으세요. 1번부터 갈게요. 자,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자, 개발법의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날부터 14일 안에 등기인데 정비법은 지체 없이 하랬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14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대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해야 된다. 틀렸네. 2번. 종전 토지의 건물에 있던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은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지역권은 안 따라가고 통행권이라 따라가지 못하죠. 틀렸네. 3번.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하면 안 되죠.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하지를 못한다. 타등기 뭐예요? 제한. 맞네. 맞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 자,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저당권자가 물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분양청을 안 하면 청산금 받고 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주택에 있던 저당권이 청산금 위로 올라가잖아. 물상대위 인정해야죠. 틀렸다. 소유권자가 취득하는 대지 건물은 나갔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개발법에 있는 조성토지가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정한 환지로 봐야지. 환지. 나갔다가 이 건물 나갔다가 이 건물 받은 거잖아. 헌 땅 내고 새 땅 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이게 환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 건물 내놓고 이 건물로 받았으니 환지랑 똑같다.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가 아니라 환지로 분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3번.
63번도 관리처분 계획이 잘 나와서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냈거든요.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안 받기로 한 사람은 돈 줘서 보내니까 협의해야 되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때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 협의를 들어가야 돼요. 요거 언제 손실보상 한다고 다음 날부터 90일. 관리처분 인가 곳이 다음 날부터 90일인데 다음 날 뺐잖아. 한다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인가옷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시공자를 선정한 거 빼고 인가옷이 떨어지면 120일 안에 분양 대상자별로 분담금 얼마야,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통지한 다음에 분양 대상 되는 대지 건물에 대한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 때려야 돼요. 맞네. 2번은 맞는 것 같은데. 3번. 3번은 관리처분 계획에는 세입자별 손실보상 어떻게 하겠다. 이거 써야죠. 내보내려면. 권리명세 포함된다. 포함된다. 4번. 분양 설계를 하려면 우리 분양시험 기간은 통 3, 6이잖아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20일 연장할 수 있죠. 통 3, 6, 3, 6, 2. 맞죠? 근데 요게 끝나야 설계하니까 언제 기준으로 분양 설계합니까? 그럼 분만일이랬죠. 분만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하는 날. 분만날. 다음 날은 왜 붙은 거야, 이거? 분만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렇지. 5번.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가 크면 2주택까지도 줄 수 있고 그중에 하나는 핸디캡 주라고 그랬죠. 소형으로. 소형이니까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짜리로 또 3년간 전매 금지시킵니다. 틀렸네. 맞는 거는 2번만 맞았네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64번.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특정한 경우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해제죠.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30세 이상 과부는 임신 불능한댔죠. 단 달동네 가서 10년간 절해요. 10년간 절하면 살이 쪽 빠져서 과반수 빠지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요 사유 정도는 외우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이제 해제할 수 있다 해서 30% 이상 해제 요청했거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인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는데 과반수가 해제를 했거나 일정 수가 동의를 하시면 동의 얻어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요거 볼까요? 요거.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지방도계 심의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한 부담 30% 이상이 해제 요청했거나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되거나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고 인정됐거나 또는 달동네 스스로 개량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과반수가 해제해달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이미 구성이 됐을 때는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랬죠. 않는 거. 그럼 일단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5년이 될 때까지 인가시효 안 한다. 이거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는 해제하여야 한다죠. 지금 해제할 수 있다는데 아닌 거 찾아냈으니까 3번이 답이고 스스로 개량인데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인데 몇 년 이상 지났고 10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인정이 돼서 과반수가 해제를 동의하시면 해제할 수 있다. 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 중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이 해제 동의를 했다, 요청을 했다. 그럼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제하는 거죠. 2년, 3년, 5년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수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5번 갈게요. 자, 대수선이라는 거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는데, 수선 변경은 좀 약해서 얘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거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만 대수선으로 본다. 그리고 방방계단,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얘네들은요 숫자고 뭐고 상관없이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 건드렸다 그러면 대수선. 증설했다, 해체했다, 수선했다, 변경했다. 그리고 가세,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주요 구조부가 뭐예요?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 주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앉는 거. 자, 바닥판을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바닥판이 바닥이 주요 구조부지 바닥판이 주요 구조부 아니잖아. 바닥판이 아니라 뭐 바닥을 이렇게 했어야 돼. 틀렸네.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건드리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야? 대수선.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이거 내력벽과 똑같았죠? 대수선. 가세,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건드리면 증설,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건드리면 대수선. 근데 바닥판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66번. 66번은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인데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대지 면적하고 바닥 면적을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1번. 자,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건축선이, 자,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요, 가각전제 말하는 거죠. 이 교차점에서 일정 거리를 물러나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자동차 통행으로 쓸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입 안 한댔죠.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선정 시 뭐 된다? 제외된다. 맞고. 만약에 내 땅에 도시공객 시설인 도로, 자, 제 땅이 있는데 도로 공원이 들어갔어. 그리고 수용당할 땅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로 공원이 있으면 그 대지 면적 산정 시 포함 제외한다. 맞죠? 3번. 특특 시군구가 소요너비 이상인 도로인데 건축선이 별도로 지정이 됐다. 요거는 이게 4m 도로인데 4m 도로인데 이걸 건축선을 지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2m를. 그럼 요거는 지정 건축선은요. 도로로 쓰는 게 아니라 지정 건축선이에요. 얘는 도로로 쓰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는 대지 면적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소요너비 이상인데 건축선이 별도로 되면 그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그대로 포함한다지. 포함한다. 틀렸네. 포함된다. 포함. 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벽기둥 구역이 없는 건축물. 이걸 우리 주유소라고 그러죠. 주유소. 우리나라 주유소는 바닥 면적을 지붕에 가서 1m까지 처마가 보통 공짜라 1m를 물러난 선들이 있을 거야. 1m를 물러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한다. 수평거리,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한다. 맞네. 5번.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을 투영하는 면적을 한다. 맞네요. 조심할 거는 지정건축선은 이거 도로로 쓰는 게 아니라 미관 정비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 대지 면적이 그대로 들어간다. 요거를 제외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했다.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67번 가겠습니다. 67번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부터 할게요. 자, 허가권자는 동네에 있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시군구. 시군구인데 특별자치도랑 특별자치시는 시군구가 없어서 특특시군구한테 가되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광이 허가하되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뭐한다? 제외.
여기서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일단 국장은 당연히 없고 맨날 도지사를 집어넣는 거라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고 한 거 명심해달라고 저랑 선서까지 하면서 했었어요. 자, 틀린 거. 자, 원래 허가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되는 기속행위인데 이게 주교, 위, 숙에 해당되면은 요거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리고 주교, 위숙에 해당되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인데 허가를 할 때 이게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 등에 감안할 때 부적합 받아. 그러면 건축위원회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기속 재량행위 맞죠? 그리고 만약에 주교 위숙이야.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공고했는데 거기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 주교, 위, 숙 사전 승인 받으랬죠?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얻어야 한다. 맞네. 자, 시장군수가 21층 이상이에요. 허가할 때는 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특별광역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광에게 허가를 받는 경우는 있는데 절대로 누구는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라고 그랬잖아. 도지사는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가 아니다 해서 답은 4번.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국가계획상 또는 지역계획상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될 것 같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게 국장이나 특광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됐고 68번. 요거 옛날에 많이 나오던 유형인데 용도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했어. 시설의 종류하고 분류했는데 그중에 바르게 연결된 걸 찾으라 했네요. 바르게. 자, 변전소는 발전시설이 아니라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일종 근린생활. 총포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이 아니라 판매소니까 동네에 있는 거죠. 이종 근생입니다. 죽는 거니까 이종 근생.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얘는 위험물을 뭐 한 거예요? 저장 처리 시설이죠. 위험물. 위에 있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옛날에는 장례식장이었다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얘네들을 장례시설이라고 그래요. 맞네. 기숙사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는 뭘로 가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 주택법이면 준주택이겠지만 이거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니까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요거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됐고 69번.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설명인데 틀린 거. 자, 1번.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계속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 통로다. 이건 사실상 도로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해관계 동의 받지 않고도 도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필요 없다. 맞고. 지정할 때도 동의 얻어야 되고요.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도 동의 얻어야 돼. 지정할 때도 주민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야 되고 얘도 동의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외가 있냐 그러면 이거 예외 있어요. 여기는 예외. 무슨 예외냐? 해외에 거주하는 거야. 이해관계인. 이거 동의받기 곤란하죠.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던 거면 이거 통로 썼으면 지자체 조례가 지정하면 이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데 폐지 변경할 때는 폐지를 할 때는 무조건 동의 얻어야지 예외가 없어요. 이거 없어. 그러면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죠? 2m. 그럼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된다. 맞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만약에 얘 같은 경우인데 여기 광장, 공원, 유원지로 건축물을 건축이 못하면 차량 진입해서 불 끌 수 있죠. 그때는 허가 납니다. 관계법령에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지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3회 의무 2m 접하는 거 적용할 의무가 없다. 안 접해도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커져서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로? 6m. 4m 이상 접해라 해서 너 6, 4 접이랬죠. 근데 공장은 얼마죠? 3000. 공장, 그러면 2000이 아니라 공장은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너 6, 4 접해야지. 지금 현재 공장이잖아. 공장은 얼마? 3000 이상일 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3000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너 6, 4 접. 너 6, 4 접. 옳다 지쳐 참이 들면 너 6, 4 접. 너 6, 4 접. 요거까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취소인데 취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1.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인데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자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효력 없어집니다. 맞죠? 허가받고 몇 년 안에 착공해야죠? 2년. 공장은 3년인데 이거 착수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 맞고. 자, 허가받고 2년. 공장은 몇 년? 3년. 요때 착수 안 했어. 공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가 대부분인데 건축법의 세 가지는 반드시 취소 사유죠. 그럼 2년 안에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공법에 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건축법에 3개, 농지법에 하나. 그래서 요 4가지만 반드시 취소 사유인데 건축법에서는 2년 안에 착수 안 했을 때 반드시 취소.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할 때 반드시 취소. 착공 신고 전에 공경매로 소유권을 잇고 6개월이 지나면 요 공사 불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취소한다.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 받았는데 조치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안 해. 위반. 그럼 조치 명령 위반은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요거 4가지는 반드시 취소 사유고 나머지는 대부분 취소할 수 있다로 찍으면 돼요. 근데 여기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니까 틀렸다. 4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상습 침수구역인데 지하를 주거용으로 하신다? 분명히 수재민 되겠죠? 그럼 얘는 허가 거부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뭐 해야 돼? 심의.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자, 주어가 국가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 받으러 갈 필요 없이 허가권자랑 뭐 하면? 협의하면. 자, 허가권자가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건축을 하든 대손을 하든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행정기관끼리 협의하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맞네. 틀린 거는 요거 2년 내 미착수하면 얘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71번 갈게요. 건축 협정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우리 협정이라는 거는 땅 소유자들 여러 명이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건축에 관련돼서 협의하여 정합시다. 그래서 협정을 하려면 전국의 모든 땅은 안 되고 땅 주인들만 가능해요. 지주존재라고 해서 지주존재.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계 구역이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거나 존치 지역이거나 재생 활성화 구역이면 전원 합의를 해서 여기를 맞벽 건축물 같은 걸로 치면 대지도로 관계나 뭐 조경이나 일반적으로 뭐 지하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 안 하고 통합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요때 처음 할 때만 전원 합의고요. 그 이후의 동의, 뭐 폐지하겠다, 뭐 승인 얻는다 이런 거는 다 과반수 동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71번에 1번이에요.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과반수 이상 아니 전원 합의예요. 전원이 합의를 하면 특정한 지역 구역에서는 건축할 때, 대손할 때, 리모델링 할 때 협정, 즉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원 합의에 틀렸네. 지구 단위계 구역, 지주존재는 아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특별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협정도 가능하고요. 3번에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고 할 때, 자, 처음에는 전원 합의인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 동의를 했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한테 다시
폐지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인가 받고 다시 할 때도 인가. 맞죠? 자, 협정구역에서 만약에 건축하시고 대손하시고 리모델링 하신다면 소유자 등은 그 밖에 행위를 하려면 인가됐던 내용 중에서 협정에 따라 그대로 건축해야 된다. 맞다. 그리고 협정이 공고된 후에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 권리를 샀어요. 산 사람도 따라야 되죠.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도 협동 체결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요 동의요건이 처음에만 전원합의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 동의다라고만 기억하시는 게 문제 푸는 요령으로 볼 수 있어요. 자, 72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느 지역에다가 지냈죠? 도시 지역에다가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요거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면 299세대까지는 질 수 있는데 많이 지라고 분상제 적용 안 하겠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와 소형주택이 있었는데 소형주택의 조건이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5가지가 있었는데 4번하고 3번이 삭제되면서 일단 얘는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60 이하여야 되고 분양해야 되니까 독립된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욕실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부엌이 있어야 되고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게 이제 종류인데 옳은 거 찾으랬죠 지금. 옳은 거. 1. 도생은 300세대 이상으로 절대 안 돼.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원칙이다. 막 틀렸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어디에만 지랬죠?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맞다. 3번. 도생 중에서 소형주택의 경우는 30 미만이면은 방 1개, 30 이상인 2개 이런 거 다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2개 공간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하나의 건물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은 건축할 수 없어요. 단 준주거에서는 단지형 연립과 소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지. 틀렸네. 자, 전용 면적이 8사인 아파트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할 수가 없지. 왜? 아파트는 어디에만 있냐면, 얘는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라 얘는 아파트가 없고, 소형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그럼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소형주택은 얼마 이하로 지냈죠? 60제곱미터 이하. 근데 84제곱미터면 60 이하가 아니죠. 그럼 이 아파트는 절대 도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 소형주택만 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소형주택이래요. 그럼 걔네는 전용 면적이 다 60 이하짜리들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73번. 73번은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얘는 기존의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거를 억제하고 기능을 뭐 하려고? 증대. 그럼 증축하거나 대손하는데 뭐가 위험하죠? 증축이 위험해요. 위로 가는 게 위험해서 얘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봐야 돼. 무슨 진단이에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증축이라는 거는 옆으로 커지고 위로 커지는데 원래 3계층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14층 이하짜리는 2계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14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증축은 기존에 있던 이 건물의 면적이 30% 이내까지만 증축이 가능한데 이게 85제곱미터 미만짜리 주택이면 너무 작아서 40%까지 증축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일단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입주자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입주자들이 모여서 대표회의 구성하면 대표회의 구성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그럼 여기 1번에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고 15년 지났네? 전용 면적의 몇 프로까지? 30%까지만 증축이 가능해요. 증축 가능한데 이게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면 이때는 40%까지. 숫자가 틀렸네. 틀렸네요. 답 1번. 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15층 이상이면은 3계층까지 가능한데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몇 계층? 2계층.
수직 증축형 대상이 되는 게 14층 이하다. 그럼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자, 증축형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이거 위험하니까 시군구에게 뭐 요청하랬죠?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시군구가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나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으랬죠.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하게 할 때 리모델링은 증축하고 대손이니까 뭐 받아야죠? 허가. 그래서 요거 시군구에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퍼센트가 30%까지 증축 가능하지만 8호 미만짜리는 40%까지 증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4번. 자,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전체적인 채권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상환자 들어가면 공법은 다 기명이랬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 증권 맞죠. 그리고 주택으로 상환할 테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럼 주택 건설 사업하는 등록업자나 우리나라 공사 중에 주택 건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업자 맞죠?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공개 시설 사업할 때 돈이 없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데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발행하되 돈 관련된 건 난 행정안전부 장관 얻어야 돼 동의를. 시도의사가 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명이 아니라 상환자 안 들어가면 다 뭐예요? 무기명식 증권이에요. 맞은 게 한 개도 없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정답 3번.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 들어가면 기명이죠. 네. 기명이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이 법은 다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기명으로 발행한다. 맞네. 등록업자는 믿어서 못 믿어서 부도나면 못 믿죠. 사채 발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보증공사한테 뭐 받아야 돼? 보증받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75번 갈게요. 자, 75번은 조합 잘 나옵니다. 별표 넣으셔야 돼요.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주택조합은 3개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3가지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건설이 목적이 아니고 리모델링 증축하고 대손이 목적이야. 근데 지역 직장조합은 건설에서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하겠다. 그 취지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는데 우리 직장조합에서 공급만 받기 위한 조합의 경우는 뭐로 가능하죠? 신고로 가능하잖아.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하고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하죠. 같이 하면 공동시행이에요. 이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시공하게 되면 시공자 책임도 같지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시공자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요. 이거 또 나오네. 자, 우리 직장조합은 머릿속에 이거 8번 나왔어. 건설하기 위한 조합이 있고 공급만 받기 위한 조합이 있다. 건설한다는 얘기는 사업 주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라서 국민주택을 누가 건설한 걸 공급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가가 아니라 뭐 신고로 가능해. 그래서 건인 직공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국민주택을 받아야 되니까 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하남이라고 그랬어요. 요 지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볼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한테 건인 직공 신고해야지. 신고. 틀렸네. 정답 3번.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직장주택조합은 2개로 나눠지죠. 국민주택을 그 직장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죠. 맞네. 혹시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팔았어.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뭐 한 사람이야? 동의한 자. 건축물을 취득한 자도 조합 설립에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항상 전에 처리하랬어, 후에 처리하랬어? 전에.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한 경우는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다 나왔던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76번. 자, 76번은 저당권 설정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이거 기간인데, 이게 사업 주체가 대규모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 근데 선분양을 해놓다 보니까 돈이 딸리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입주 예정자들이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입주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다른 등기 못하게 저당권 담보권 설정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이거 조합 입주자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한 날 있죠. 다음 날 아니야. 승인 신청한 날. 이거는 신청일.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이라고 그래요. 시험에서 입주 가능일로 나왔었어요. 그럼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안 받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매매 증여하면 안 된다. 날짜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며칠까지? 60일. 등기할 수 있는 날이 60일까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못한다. 이게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이고 딱지 매매 금지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가 있으면 이거는 이 사람이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된다. 단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제외. 상속 저당은 가능이라는 뜻이죠. 이걸 딱지 매매 금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인데 알선행위 해당하지 않는 거. 즉 지위, 무허가 건물 확인서 증여하면 안 되죠. 주택 공급받을 지위 양도 안 되죠.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하는 거 안 되는데 상속은 제외. 상속은 제외.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매매 안 되고 입주자 저축 통장 지위 양도 안 된다. 근데 뭐는 가능해요? 상속 저당의 경우는 가능하니까 맨날 요거 찾는 거 문제였었어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78번. 78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럼 전국 땅 중에 이번에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면 땅값이 싸니까 분양가 상한 때리고 공공택지 외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이런 요건에 해당이 돼서 묶였어. 이걸 분상제 적용지역이라고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국 대상이니까 어느 분이 지정하겠네? 국장이. 잘 모르니까 밑에 있는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서 분상제 심의 거쳐 지정하면 요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1번.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우리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군구한테. 근데 공공은 안 들어가죠. 주어가 뭐예요? 지방공사. 공공이잖아. 그럼 얘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얻지 않는다. 썼네. 2번. 공공택지에서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자, 어느 땅이에요? 그럼 어느 땅? 공공택지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주택 지면 분상제 적용하죠? 분상제 적용받지 않다가 아니라 한다. 썼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몇 글자? 3글자. 그거 3개월이랬죠? 전년 동기 2글자니까 몇 프로?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적용 대상이다. 맞네요. 3번 맞다. 4번. 시도의사가 분상제 적용 지원한다? 안 돼요. 전국 대상은 누구만 하는 거야? 국장.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제할 때에는 밑에 있는 누구 의견을 들어라? 시도의 의견을 들어라. 의견을 들었고, 국장이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려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동네에다 둬야 되죠. 동네에다 두니까 누구한테 둬요? 시군구한테 둬야 돼. 시군구청장이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두는 걸 동네에다 둬야지.
시군구청장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주택법 관련된 거 빨리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개 남은 게 농지법인데 79번에 자, 우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체험영농, 학교,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1,500 미만의 개발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 공공토지, 비축토지는 얘는 농취증은 발급을 받되 경영하는 게 아니라서 경영계획서는 작성 안 한댔죠. 작성 안 해.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체험영농은 농취증 발급은 받되 농업경영계획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해야 돼. 그럼 앉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자 봐요. 학교는 농취증 발급받되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최상단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래요. 농사를 못 지니까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는 농업징조 외의 땅만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잖아. 얘는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해요. 얘는 작성해야 돼. 작성해야 되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됐으니까 3번이 답이죠.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취증을 발급받되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라서 작성하지 않는다. 1,500 미만의 개발농지도 농취증은 발급받되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체험용농이 제일 중요해요. 체험용농은 농업 경영계획서라고 안 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0번. 자, 농지 처분 의무하고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처분 의무 기간을 주고 안 했어. 그래도 안 하면 그때는 6개월 안에는 처분하세요 라고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때려요. 시군구가. 처분 명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걸 뭐라고 하죠?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이게 토지가액의 20%를요. 연 1년에 1회씩 때려요. 만약에 10억 토지였으면 2억씩 매년 나오는 거야. 겁나죠? 그럼 요 겁날 때 내 땅 사달라고 요 기간 안에 매수 청구를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그럼 얘가 나쁜 놈이잖아요. 비싸게 안 사죠? 가격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게 낮잖아요. 그럼 낮은 걸로 삽니다. 낮은 걸로. 요거를 농지 처분 관련된 사유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자,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돼? 1년. 처분 사유 발생하면 의무 기간은 몇 년 준다? 1년. 맞네. 근데 만약에 시군구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안 하면 6월 안에 처분하라고, 6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할 수 있다. 그럼 처분 명령 받고 겁나면 어디다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매수 청구.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했을 때 기준은요? 뭘 기준으로 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잖아요? 낮더라도 공시지가예요? 낮으면은 실거래가요? 실제 거래 금액이지. 싼 걸로 산댔잖아. 틀렸네. 그리고 5번.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250감. 250감. 250감 노래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금액의 25% 때린댔죠. 그러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가 중에 높은 금액의 몇 프로? 25%를 이행강제 부과한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는데 얘 나쁜 놈이잖아. 근데 실제 거래되는 게 더 싸. 그럼 싼 걸로 사야지 왜 공시가로 높은 걸로 줍니까? 그래서 실제 가격이 낮더라도 공시가 아니라 낮으면 실제 거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정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필요한 것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틀렸던 문제만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넣을 거예요. 저 마지막 때는요. 틀려라 라는 문제도 넣고 쉬운 것도 낼 거야. 실제 모의고사랑 진짜 동영처럼 낼 거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처음 보는 거네 하는 문제가 8개가 나오면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은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그 문제 할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고요. 그때 해설 강의하면서 이런 게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거니까 넘기고 다른 문제 풀고 넘기고 다른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